자, 이렇게 작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하는 범죄가 작물죄인데, 작물죄 보호법익이 뭐냐? 작물죄 보호법익은 재산권이고 보호의 정도는 위헌범설과 침해범설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작물죄의 본질. 작물죄는 왜 죄가 되느냐? 예를 들면 A가 B한테서 반지를 훔쳐서, 이건 이제 갑이 A로부터 A가 B 집에서 훔친 반지를 매입 사들입니다. 물론 그 작물은 3분의 1 가격이야. 따라서 3천만 원짜리 블루 다이아 반지면 1,000만 원 정도에 매입합니다. 이때 1,000만 원을 주고 갑이 A가 B 집에서, B 집은 모르더라도 어디서 훔쳐온 거라는 걸 알고도 이걸 매입을 했다면 이제 갑이 작물죄고, A가 절도죄인데 A야 B 집에 가서 반지를 훔쳤으니 절도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건 마땅한데, 얘는 왜 죄가 되느냐 하는 거야. 돈 주고 산 건데 훔쳐왔어. 훔쳐오기로 했어. 뭐 패기를 했어. 이게 왜 죄가 되느냐 하는 거야. 요걸 놓고 요놈이 죄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추국건설, 유지설, 공범설 등의 대립이 있습니다. 추국건설, 요게 종전 판례, 통설 판례인데 바로 이 피해자 B의 추구권을 갑이 침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 B는 반지를 도둑 맞았으면 그 반지를 회수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것도 남편이 결혼 선물로 준 반지인데, 결혼 반지인데, 이때 이 갑만 없었으면 도둑놈 A를 붙잡아서 반지를 회수할 수 있었을 텐데, 갑이 A로부터 반지를 사들이는 바람에 A 손에서 반지가 갑으로 떠나게 됐고, A를 붙잡았을 때는 A 손에는 반지가 없어 회수를 못했고, 수소문 끝에 또 갑을 잡았더니 갑은 을한테 이거 팔았다고 하고, 을은 또 누구한테 팔았는데 이제 만날 수도 없는 사람,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또 팔았다는 거야. 이제 행방모연해진 거지. 결국은 갑을 병 이런 놈들이 당구 용어로 뭐 겐세이를 놓는 바람에 B가 자기 반지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이것들이 방해를 놓은 거고, 방해를. 요게 우리 다수설 판례인 겁니다. 요게 추구권설이고, 뭐 피해자의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위법 유지설, 유지설이 위법 유지설입니다. 작물죄가 왜 범죄가 되어야 하느냐면, A가 B 집에 가서 반지를 훔쳐서 A가 훔친 반지를 소지하고 있다면 A의 소지는 바로 뭐 불법 소지입니다. B의 허락 없이 불법하게 소지한 거죠. 바로 이 불법 소지를 갑이 A와 함께 뭐 합의하에 이 위법 내지는 불법한 상태를 갑이 A와 합의하에 위법을 유지하려 했기 때문에, 갑도 바로 그 위법을 유지하려 했기 때문에 범죄가 돼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나머지는 뭐 공범설이니까는 볼 것도 없고. 자, 그렇다면 이 추구건설과 위법 유지설은 우리 판례와 다수설이 뭐라고? 대법원, 판례라는 건 이제 대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대법원이 인정한 걸 판례라고 하고, 다수 내지는 통설, 다수설은 다수학자가 지지하는 거, 통설은 대부분의 학자가 지지하는 학설을 통설이라고 합니다. 판례 내지는 통설이 요게 추구건설이었어요. 이 두 학설은 어디서 달라지느냐면, A가 훔쳐온 반지를 갑이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갑이 또 훔쳐왔을 때 이 갑의 죄책을 놓고 추구건설에 의하면 뭐
갑이 A로부터 반지를 가져와서 B의 추구권을 방해했다면 돈 주고 사왔건 몰래 훔쳐왔건 B의 추구권 침해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때 갑은 그 훔쳐왔기 때문에 갑한테도 뭐 절도죄가 성립되고 절도죄뿐만 아니라 뭐 B의 추구권까지 침해했으니까 절도죄와 작물죄의 뭐 무슨 경합? 이건 상경이야. 그 훔쳐오는 하나의 행위가 훔치기도 했고 훔쳐서 온 게 바로 작물을 취득하게 된 꼴이니까 이건 전 상상적 경합인데 위법 유지설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이 위법한 상태 A와 합의하에 위법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범죄인데 A와 합의 없이 훔쳐왔다면 뭐 합의하에 위법을 유지해야 작물죄인데 합의 없이 훔쳐왔다면 이건 뭐 절도죄만 인정하고 작물죄는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대법원은 틀림없이 추구권설을 취하고 있으면서 추구권설의 논리대로라면 절도죄와 작물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해야 이게 정상인데 실제 우리 대법원은 틀림없이 추구권설을 취하고 있으면서 요런 경우에 또 요런 경우에 작물죄를 인정 안 하고 절도죄 일죄만을 인정하고 있어요. 추구권설 논리대로라면 상상적 경합을 인정해야 되는데 마치 위법 유지설처럼 절도죄만 인정하고 작물죄를 인정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순수한 추구권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여기 결합설 현재 다수설 판례가 위법한 재산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의 추구권 행사를 곤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표리관계에 있으므로 결합 내지 조화해서 작물죄의 본질을 찾으려는 견해. 그러므로서 뭐 순수한 추구권설에 의하면 절도죄와 작물죄의 상상적 경합이 돼야 되지만 뭐 우리 대법원은 추구권설, 순수한 추구권설이 아니라 뭐 일종의 결합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작물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제 논거가 됩니다. 4번은 시험에 나온 적 없어.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은 재료에 가깝고 그냥 여러분들은 뭐라고 기억해 두세요? 대법원은 추구권설을 취한다. 다만 추구권설을 취하면 이런 경우에 상경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추구권설을 취하면서도 작물죄 성립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왜?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맞거든. 근데 작물죄 인정 안 해요. 맨 아래 판례가 두꺼운 글씨 작물죄라는 게 그 정당한 반환 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여 추구권을 어렵게 해서 위법한 재산 상태를 유지시켜. 이거 유지설이죠. 유지시켰을 때는 작물 보관죄에 해당한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작물죄. 작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하는 범죄고 구속요건의 주체, 본범의 정범 이외자로서 본범, 정범 이외자만이 작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나나 절대 정범한테는 성립될 수 없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바로 작물죄. 예를 들면 A가 B 집에 가서 블루 다이아 반지를 훔쳐서 뭐 갑한테 팔지도 않고 A가 그냥 끼고 다녔어. 너무 이뻐가지고. 논리적으로 보면 뭐요? 절도죄와 훔친 작물을 계속 소지했으니까 작물 취득죄, 소지죄도 보관죄도 인정돼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절도죄만 인정하고 작물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절대 작물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범한테는 절대 성립될 수 없는 범죄들이 있다고. 바로요 작물죄는 절대 안 되고 또 이건 시험에 10번은 아마 나왔지. 아마 거의 한 10번. 정범한테는 절대 성립할 수 없는 범죄들. 자살방조죄는 원래는 자살을 방조하는 행위지만 자살죄의 방조범이 아니라
자살방조죄라는 범죄의 정범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증거인멸죄. 그렇지. 뭐 범인 은닉도피죄. 범인 은닉도피.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정범이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스스로 은닉도피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세 개가 특히 이 두 개 돌아가면서 시험에 많이 나온 거예요. 죄수론과 관련해서. 따라서 바로 아래 판례도 이제 이 원리를 깨달았다면, 자, 특수강도 범행을 모의한 이상 우리 알다시피 모의만 해도 뭐 공모 공동 정범이 된다고 그랬죠.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공모자들이 강취해온 작물의 처분만 알선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특수강대의 공동 정범인 이상 뭐 작물죄라는 범죄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공동 정범도 뭐니까? 정범이니까. 그러나 횡령을 교사한 후 횡령한 물건을 취득했을 때는, 이때는 뭐 횡령죄 교사범은 횡령죄 정범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교사죄와 또 뭐 작물취득죄가 따로 성립되고 경합범이 되는 거죠. 실체적 경합범. 객체는 작물이고, 작물이란 제3범죄에 의해서 영득한 재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추구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반드시 1. 제3범죄여야 되기 때문에 특별법상의 제3범죄도 포함은 됩니다. 제3범죄가 아닌 범죄라든가, 또 두 번째 줄, 재산죄 중에서 영득의사가 없는 손괴죄는 작물죄의 본범이 될 수 없고, 재산상 이익을 객치로 하는 배임죄나 컴사기죄도 본범의 작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또한 비재산죄로 인해서 취득한 뇌물이나 도박 판돈도 역시 뭐 작물 아니고 위조통화, 영득한 사채는 애당초 뭐가 아니니까, 재물이 아니니까 절도 같은 제3범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사채를 영득하면 무슨 죄라고? 사채를 훔쳐오면 무슨 죄야? 절도는 안 되고 재물이 아니니까. 사채 영득죄라는 범죄가 저 뒤에 사회적 법에 있어요. 사채 영득죄. 그래서 물건을 훔쳐오면 절도, 시체를 훔쳐오면 뭐 사채 영득죄, 애를 훔쳐오면 약취유인죄. 약취유괴가 아니라 약취유인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되는 겁니다. 또 수렵법 위반으로 얻은 조수나 수산업법 위반으로 얻은 어획물. 예를 들면 우리 저 앞에서 설명했던 바로 뭐 남의 양식장에 가서 자연산 바지락이나 모시조개를 주워온 거, 이건 뭐 무주물이기 때문에 재산죄 객체가 될 수 없고, 그 대신 뭐 허락 없이 멧돼지를 잡으면 그 멧돼지는 뭐 수산업 맞죠? 수렵법 위반, 지금은 수렵법이라고 안 하지. 자연보호법 위반 내지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되는 거고, 절도나 뭐 이런 손괴 같은 범죄는 안 됩니다. 한편 다음 페이지에 판례, 갑이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타인의 예금 계좌에서 자신의 예금 계좌로 돈을 이체. 이건 무슨 죄라고? 맨 앞에 절도. 님 내가 이거 필살기 알려줬잖아. 손에 돈이 들어오면 절도, 안 들어오면 뭐 컴사기. 손에 돈이 들어왔는데도 컴사기인 게 딱 하나 있어. 난 그냥 그래서 그 전 필살기가 손에 돈이 들어오면 절도, 안 들어오면 컴사기 이렇게 처리하라고 했는데 개코나 이 판례 하나가 나와버렸어. 그게 뭐야? 손에 돈이 들어왔는데 컴사기죄가 된 예. 시험에 몇 번 나온 거잖아. 그렇지. PC방에서 옆에 있는 놈한테
캐시카드 주면서 2만 원 뽑아오라고 그때 이 자식이 5만 원 뽑아가지고 2만 원 갖다 주고 3만 원 띵겨 먹은 거. 요거 컴사기죄라고 그거. 따라서 컴사기죄가 성립한 후 그중 일부를 인출해서 정어라는 을에게 교부했다면 알다시피 컴사기죄는 뭐니까 순수한 이득죄니까 뭐 작물죄 본범이 될 수 없고 그 돈은 뭐 작물이 될 수 없고 그 정을 알고 있는 을이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작물 취득죄는 안 돼요. 그래서 자 비슷하지만 결론이 달리 나온 A가 B한테 2만 원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캐시카드를 주면서 이 인간이 가가지고 5만 원을 인출한 다음 2만 원 A 갖다 주고 차액 3만 원을 쓰다가 자기 여친 쥐뉴한테 너도 쓰라고 1만 원을 줬고 여친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걸 수령했다 하더라도 이 여친은 작물 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B가 A가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서 그 A의 컴퓨터 옆에 있는 카드를 게임에 정신이 팔려있는 A가 모르게 카드를 갖고 나와서 5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에 1만 원을 진유한테 줬고 진유가 이렇게 해서 가져온 돈이라는 걸 알고 1만 원을 받았다면 진유 작물죄 돼요 안 돼요? 얘는 돼. B가 저지른 범죄는 뭐예요? 손에 돈이 들어왔으니 무슨 죄? 절도죄야. 절도죄는 재물죄이기 때문에 작물죄의 본범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작물죄의 본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다시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B의 카드를 몰래 훔쳐가지고 5만 원을 뽑은 게 아니라 5만 원을 자기 예금 계좌로 이체를 한 다음 그 5만 원을 자기 캐시카드로 인출을 해서 그래서 진유한테 돈 일부를 줬다 하면 진유 작물죄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계좌이체가 컴사기죄고 조금 아까 배운 거 컴사기죄를 저지른 뒤 이걸 인출하는 건 이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작물죄는 안 되는 겁니다. 작물죄 안 되는 거야. 이 세 가지도 암기 노 이해를 해야 돼. 아 이렇게 된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해야 혹시라도 그 뒤에 비슷한 판례가 나면 아 이건 일로 가면 될 판례네. 스스로 판례를 분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자기 머리를 뭘로 만드는 거야? 대법원 머리로 만드는 거야. 대법원 머리로. 그래서 뭘 보면 내 대법원 머리에 의하면 이건 뭐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지. 무식하게 끝도 모르고 외워가지고는 무식하게 외우면 계속 멘탈이 붕괴되고 뭐 카오스, 혼돈에 빠집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고. 세 번째 사례에서 B의 경우는 절도죄랑 컴사기죄 실체적 카드를 안 돌려줬다면 카드에 대한 절도죄와 컴사기죄 실경이 되지. 근데 보통 이래놓고 뭐 카드는 돌려주고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런 짓을 했다면 이제 카드 부분은 죄가 안 되고 요 돈 사용한 부분만 되지. 만약 카드까지 훔쳐서 안 돌려줬다면 이건 뭐 당연히 카드에 대한 절도죄와 컴사기죄가 무슨 경합이 되겠어? 실체적 경합이 되겠지. 그때는. 한편 2번, 이 2번은 캘리포니아에서 A가 B한테 리스를 줬는데 B가 이걸 갖다가 C한테 처분을 했고 C가 이렇게 리스 차량이 처분된 차량이라는 걸 알면서 이걸 뭐 매입을 했다면 자 B 무슨 죄예요? 리스 차량 몰래 팔아먹어버리면 무슨 죄인가? 횡령죄. 왜? 리스 차량은 리스 회사 소유의
리스료를 내고 B가 리스 기간 동안 사용만 하는 거야. 자기 차 아닙니다. 사용만 하는 거예요. 사용만. 즉 점유만 하는 거라고. 타인 소유 자기 점유물을 처분했으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고? 횡령죄가 되는 거고, 횡령죄는 재물죄이니 장물죄의 본범이 될 수 있고, 뭐 요놈 장물죄 된다 안 된다? 장물죄 된다. 된다. 단 이 인간을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서 처벌하려면 뭐 만일 이게 한국계 회사고 이게 미국인이었다면 뭐 횡령죄 피해자가 한국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속인주의나 속지주의는 다 미국 캘리포니아고 뭐에 의할 때만 보호주의에 의할 때만 얘를 처벌할 수 있거든. 얘를 다만 보호주의를 적용할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뭐 횡령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고 이건 뭐 누가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나? 검사가 피고인이 엄증으로 자증으로 엄격한 증명으로 검사가 자유로운 증명으로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피고인이 자유로운 증명으로 피고인이 1, 2, 3, 4 미국 캘리포니아도 횡령죄를 처벌해야 요놈을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서 처벌할 수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법이 횡령죄를 처벌하고 있다는 거를 누가? 검사가 엄증 자증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엄증으로. 자, 한편 이 영득한 재물, 작물은 반드시 재물이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이나 권리는 작물이 될 수가 없어요. 전화가입권이 그렇습니다. 전화가입권은 권이기 때문에 권리이지 재물이 아닌 거예요. 그 대신 재물이라면 동산, 부동산을 묻지 않고 경제적 가치도 묻지 않습니다. 니은 작물죄는 형법 346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46조가 뭐 재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유채물, 기타 관리가 가능한 동력은 재물로 본다라는 이제 정의 규정인데 이 346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 유채물만 작물이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346조가 준용이 안 되니까 요 작물에서 빠져야 되느냐? 조문상으로는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모두 관리 가능한 동력도 작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디귿 작물은 재산죄에 의해서 영득된 재물 그 자체거나 동일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따라서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임을 유한다. 옆에다가 반대 표시를 하고 요거 동일성이 깨져버린 걸 요걸 대체 작물이라고 하고 대체 작물은 작물이 아니에요. 붕어빵은 붕어예요? 아니에요? 빵이지 붕어가 아니잖아. 붕어빵이 붕어가 아니듯이 대체 작물은 작물이 아닌 겁니다. 작물이 아니라면 당연 작물죄는 성립될 수가 없겠지. 따라서 작물은 재산범죄에 의해서 얻어진 재물 그 자체여야지 재산범죄에 의해서 얻어진 재물 그 자체여야지 다른 거로 대체가 됐다면 이건 작물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A가 바로 이 B집에 가서 블루 다이아 반지를 훔쳐서 이걸 금은방에 가지고 가서 팔아서 돈 1,000만 원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기 부인한테 돈을 갖다 줬다면 자 부인 작물죄 된다 안 된다? 1,000만 원과 반지는 동일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반지하고 돈이 어떻게 동일물이 됩니까? 이거는 대체 작물이 되는 거고 물방울 다이아를 훔쳐서 이거 보석방에 가서
꼬마 다이아, 조금 작은 다이아 10개로, 다이아 10개로 바꿨습니다. 다이아 10개 작물이다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금, 반지, 금, 목걸이 등을 훔쳐가지고 이걸 갖고 나려니까 부피가 커서 불편해서 이걸 녹여서 골드바로 만듭니다. 골드바로 만들어요. 자, 골드바 요거 작물이다, 대체 작물이다? 작물이다. 왜? 그 금덩어리가 이 금덩어리와 동일물이니까 요건 대체 작물 아니야. 작물이야. 돈 10만 원을 훔쳐가지고 요거 커플링을 사가지고 여친한테 1년 선물을 갖다 주려고 커플링으로 바꿨습니다. 10만 원짜리. 자, 커플링 요거 작물이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마지막 수표 100만 원짜리를 훔쳐가지고 이거 수표 100만 원짜리를 5만 원짜리 20장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거 5만 원짜리 20장 작물이다 아니다? 작물이다. 왜? 같은 값어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그 전에 재산범죄 설명할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돈은 그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5만 원짜리가 사실은 내가 이제 농담을 학생들한테 5만 원짜리가 돈이 아니라 그냥 그 그림 쪼가리에 불과하다면 얼마면 사겠냐고 물어보면 안 산다고 그래. 제발 좀 사라고. 얼마면 사겠냐 그러면 알았어요. 500원에 살게요. 500원에. 5만 원짜리가 돈이 아니라면 500원 가치도 사실 없는 거야. 종이 쪼가리 500원은 그래도 이 쇳덩어리니까 가치가 있지. 종이 쪼가리 그게 뭐 냄새 나고 세균 많은 게 뭔 가치가 있겠어. 거의 5만 원 실제 가치는 한 몇십 원 정도나 될까? 뭐 그렇지. 실제 그 물건으로서 가치는. 그러나 그 5만 원은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 안에 들어가 있는 강제 통용력 5만 원, 그게 중요한 거거든. 따라서 수표 10만 원도 수표 100만 원도 강제 통용력이 인정되는 100만 원어치의 가치가 숨어 들어가 있는 거고 5만 원짜리 20장도 100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요거와 똑같은 거야. 요거는 대체 작물 아닙니다. 작물이에요. 작물. 그래서 봅시다. 이중매매된 부동산이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둘 다가 무슨 죄야? 이중매매하면 무슨 죄야? 배임죄. 배임죄는 이익죄죠.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함부로 처분하면 무슨 죄야? 보통은 배임, 경우에 따라 등기를 넘겨주면 횡령이 되는 수가 있지. 횡령? 권리행사방해지. 양도담보에 채무자가 처분하면 보통은 배임입니다. 따라서 이 양도담보의 목적물 이것도 다 배임이에요. 범죄 수단으로 제공된 물건은 작물이 아니다. 사실은 범죄 수단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배임죄가 본범이기 때문에 작물이 안 된 거죠. 한편 B. 동일성을 상실한 작물. 요게 조 위에서 잠깐 써놨던 바로 대체 작물입니다. 동일성을 상실한 작물은 작물이 아니에요. 작물을 매각한 대금, 작물인 돈으로 매입한 재물, 작물을 전당 잡힌 전당표 이런 것들은 대체 작물로서 작물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나오죠. 영득한 금전 수표를 환전하는 경우 이 금전이나 수표는 다 그 10만 원어치의 가치, 100만 원어치의 가치가 똑같다면 이건 동일물로 봐야 됩니다. 예금했다 뽑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점이 뇌물과 이제 달라. 자, 100만 원 수표를 훔쳐서 이걸 은행에 예금했다가 5만 원짜리 20장으로 예금 인출했습니다. 이거 작물성 깨져 안 깨져? 안 깨져. 이거 작물입니다. 그런데
수표 100만 원을 뇌물로 받아가지고 이걸 예금에 뒀다가 나중에 이걸 5만 원짜리 20장으로 바꿨다면 동일성이 유지가 되면 이 5만 원짜리 20장을 이걸 몰수를 해야 되는 거고, 동일성이 깨졌다면 뭐 추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몰수야 추징이야? 이건 추징이야. 그래서 이거하고 개념이 반대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물은 예금에다 뽑아도 장물성이 깨지지 않지만 뇌물은 예금에다 뽑으면 이거 뇌물성 깨져. 따라서 몰수가 아니라 추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추징. 따라서 순실이가 수천억을 챙긴 다음 은행에 예금을 했다면 뭐를 해야 돼? 추징을 해야 되고, 추징. 옛날에 전두환이처럼 일설에 의하면 전두환이가 받은 수천억의 돈을 강남에 있는 뭐 연립주택 집 하나에다가 방마다 그냥 그 100만 원짜리로 꽉꽉 채워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야? 그건 몰수. 그건 몰수고 예금해 놨으면 추징을 해야 되는 거야. 동일성이 깨졌기 때문에. 장물성의 상실, 재산죄에 의해서 영득된 재물이라 하더라도 본범이나 제3자가 장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장물성이 깨지게 되죠. 장물성이 상실되는 예, 본범에 대해서 피해자 승낙이 있는 경우. 원래 아까 장물죄가 뭐라고 그래서? 본범의 피해자의 뭐 추구권을 침해하는 건데, 얘가 얘한테 장물을 보유하고 있는 걸 승낙을 했다면 뭐 추구권을 포기한 것이고, 추구권이 포기됐다면 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물죄 성립을 인정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 승낙이 있는 경우, 본범이 장물을 상속받은 경우, 왜? 지가 상속을 받았으니 소유권이 자기한테 왔잖아요. 본범이 대외관계에서 처분 권한을 가진다든가, 예, 민법상 제3자가 선의 취득을 한 경우. 그래서 우리 저 앞에서 뭐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하면서 선의 점유 개정을 해가지고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이건 뭐 배임죄나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횡령죄 안 된다. 왜? 제3자가 선의 취득을 못하니까. 선의 취득을 하려면 반드시 뭐 그 물건에 대한 현실적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유 개정 같은 그런 점유로는 선의 취득이 안 되거든. 그런데 만일 그 요건을 다 갖춰서 제3자가 선의 취득을 하게 되면 뭐 이때는 자, A가 B한테 명의 신탁을 했는데 신탁자 B가 이걸 부동산 하지 말고 요 3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A가 B한테 돈 1,000만 원을 빌리고 뭐 양도담보를 설정한 다음 점유 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야? 점유 개정에 의해서도 점유는 넘어갔다 온 거니까 소유권은 B가 취득하고 점유 개정에 의해서 A가 점유를 취득하죠. 그런데 이걸 다시 또 C한테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C한테도 점유 개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했다면 C한테는 소유권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왜? 얘는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길 수도 없거니와. 혹시 그래서 C는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니 B의 소유권은 날아가지 않은 것이고 B의 소유권이 날아가지 않았으니 A는 B한테 뭐 횡령죄라는 범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만일 이 A가 점유 계정이 아닌 C한테 돈을 빌리고 뭐 점유까지 C한테 넘겨서 양도담보를 설정했다면 그때는 뭐 C가 선의 취득의 요건을 갖추는 순간 C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C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뭐 B의 소유권은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고? 횡령죄가 성립되는 거고, 그 대신 이 C가 갖고 있는 이 물건은 뭐 작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B, C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뭔 자기 건데 뭔 작물이 되겠어? 그 얘기야.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민법상 제3자가 선의 취득을 한 경우 작물성이 상실된다. 이 관계를 다 알아야만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가서 선의 취득이 되는 순간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거 자기 소유물인데 자기가 자기 소유물을 갖고 있는데 작물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민법상 부합, 혼화, 가공이 성립한 경우 부합, 혼화, 가공이란 알다시피 섞여버리면 물건이 섞여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나? 높은 가치의 물건과 낮은 가치의 물건이 합쳐져 버리면 높은 가치의 물건 소유자가 전체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가 부합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면 자기 소유니까 작물죄는 안 되는 거죠. 한편 다음 페이지에 본범의 실현 정도, 이렇게 제3범죄에 의해서 얻어진 재물이 작물인데 이 본범인 제3범죄는 어느 정도 가야 그 물건이 작물이 될 수 있느냐. 뭐만? 구속요건 위법만 갖추면 됩니다. 책임까지는 갖출 필요 없어. 그래서 본범의 범죄가 구속요건과 위법성만 갖추면 작물은 되는 거고 책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책임 무능력자가 절취한 재물은 책임 무능력자는 책임이 없으니 절도죄는 무죄고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라 하더라도 그걸 제3자가 취득했다면 그 제3자는 작물죄 된다고요. 당연히 책임이 없어도 작물이 되는데 하물며 세 번째 줄 처벌 조건, 소추 조건 없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 작물죄 성립됩니다. 한편 니은 작물죄가 성립되려면 적어도 본범은 기수에 이르러야 됩니다. 따라서 기수에 이르기 전에 본범의 행위에 가입하게 되면 그때는 공동정범이 되거나 또는 교사범, 종범이 성립하죠. 작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공동정범이라면 작물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교사범, 종범은 정범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범, 종범 외에 작물죄 따로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이 되는 거죠. 행위는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이에요. 취득이란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사실상 재물에 대한 처분권을 획득하는 걸 말하고 매매, 교환, 채무변제 등을 말합니다. 물론 취득할 때 작물인 걸 알고 취득해야지 모르고 취득하면 과실 작물 취득죄인데 그런 범죄는 없어요. 혹시 업무상 과실 작물 취득하면 그건 있어. 업무상 과실 작물 취득죄. 제3범죄에 있는 유일한 과실범, 업무상 과실 작물 취득죄. 두 가지가 중요하죠. 업무상 과실 작물 취득죄는 부진정 신분범이 아니라는 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기본적 구속요건이라는 거, 또 제3범죄에 있는 유일한 과실범이라는 거. 다른 제3범죄는 과실범이 없어요.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작물에만 있고 손괴, 과실 손괴 없어. 유일한 제3범죄의 과실범. 한편 취득이란 이렇게 작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하고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과실작물죄는 없으니까.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시까지는 작물인 걸 몰랐으나 나중에 정오를 알고 인도받았다면 넘겨받을 때 작물인 걸 알고 받았으니까 작물취득죄 성립되는 겁니다. 또 이때 취득이란 현실적인 점유 이전이 있어야 되고 단순한 약속, 계약만으로는 이건 작물취득죄는 안 됩니다. 혹시 작물 알선죄라든가 이런 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도 작물취득죄는 약속이나 계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한편 다음 아래 판례 1번, 이것도 시험에 좀 많이 나온 거죠. A가
B의 카드를 훔쳐서 카드에 대한 절도죠. 이 카드를 갖고 그냥 돈을 뽑으면 알다시피 뭐예요? 그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CCTV에 다 찍히니까 자기 얼굴이 다 찍히거든. 그러니까 이 자식이 B의 카드를 훔친 다음 갑한테 부탁을 한 거야. 요 카드 비번이 요건데 요거 가서 1,000만 원만 뽑아주면 내가 당신한테 사례금 20만 원을 주겠다. 뭐 노숙자 이런 애들은 뭐 사례금 20만 원이 뭐 한 일주일 동안이야. 실컷 술 먹을 돈이니까 이 갑이 A가 B한테 훔쳐서 갑한테 건네준 카드를 들고 현금 자동 지급기에 가서 A가 원하는 대로 1,000만 원을 뽑아다 줍니다. 바로 이때 갑이 A로부터 건네받은 카드를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고 사용할 때 그 잠시 5분 내지 10분 동안 5분 내지는 10분 동안 갑 손에 소지하고 있었던 걸 이걸 작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작물취득죄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득이란 이걸 갖다 사실상 자기 지배하에 두고 계속 점유를 하는 게 취득이지 잠깐 A의 부탁대로 가서 사용만 하고 돌려줬다면 이건 취득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취득죄는 안 되고 그 대신 뭐 공동정범 님 예비 음모에는 절대 성립될 수 없는 범죄가 있습니다. 뭐? 미수 있을 수 없죠. 또 공범 있을 수 없어. 공범. 단 공동정범은 돼. 그래서 공범에는 사후공범, 사전공범 이런 공범은 없다고. 이미 절도가 다 끝난 뒤 A가 갑한테 카드를 건네주면서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공동정범이 성립되느냐고. 최소한도 공동정범이 성립되려면 뭐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2개를 불러봐. 주관적으로는 뭐 공모가 있어야 되고 B 카드를 훔치자고 A와 갑이 공모를 했어야 되고 객관적으로는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재물을 서로 역할 분담, 기능 그걸 전문 용어로 기능적 행위 지배, 이거 공동 실행. 그리고 공동정범도 최소한도 뭐 공모 공동정범은 가능해도 사전에 공모 공동정범은 가능해도 정범의 행위가 다 끝난 뒤에 무슨 공동정범이건 공범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사후공범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걸 사후공범. 사전공범도 안 되고 사후공범도 안 돼. 사후공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A는 카드를 훔쳤으니 카드 절도고 그 다음 갑한테 부탁을 해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1,000만 원을 꺼내달라고 부탁을 해서 잠시 동안 갑이 요걸 소지한 게 요게 바로 뭐 작물 보관죄. 요게 작물 보관죄. 작물 취득죄는 안 되고 작물 보관죄에는 해당될 수 있어도 작물 취득죄는 안 돼요. 머리 돌아가. 그런 궁금증이 생겨야 돼. 그래야 뭐 이럴 땐 뭐가 되고 요게 이제 논리적으로 흘러가는 건데 갑이 첫째 이러한 사실을 빤히 알고도 뽑아줬다면 이건 뭐 요놈은 현금 절도죄야. 현금 절도죄. 그리고 뭐 요거 카드 잠시 동안 보관하고 있는 작물 보관죄. 작물 보관죄와 절도죄가 되죠. 혹시 예금을 인출한 게 아니라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면 예금을 뽑은 게 아니라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면 당연히 뭐 절도죄와 카드 부정 사용죄가 성립되고 이거 무슨 경합? 실경. 시험 문제에서 그러면 안 돼. 시험장에서. 이건
1타입이지만 실경인 몇 안 되는 얘야.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건 1타입이니까 당연히 잠깐 깜빡한 게 1타입이니까 상경 이렇게 가거든 보통. 실경이야. 1타입이지만 이건 실경이고 요것과 요것은 무슨 경합인가? 작물 보관과 절도는 무슨 경합이겠어? 요거는 2타입이지만 상경이 됩니다. 왜? 작물을 왜 보관했겠어? 카드를 뽑기 위해서 보관한 거거든. 요건 작물 보관죄가 절도죄, 카드로 해서 돈을 뽑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건 반대로 2타입이지만 상경. 일부 범죄가 다른 범죄의 단순한 수단에 불과했었을 때는 상경. 이건 1타입이지만 예외적으로 실경이 되는 예입니다. 그래서 두꺼운 것이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해서 작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작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작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단 작물 보관죄는 인정된다. 또 2번 작물 취득죄는 취득 당시 작물인 줄 알면서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위에처럼 알고 건네받으면 작물이지만 두 번째 줄 인도를 받은 후에 뒤늦게 작물이 아닌가는 의심을 가졌다면 인도받은 뒤에 의심을 가진 건 이건 사후작물죄라는 건 없으니까 이건 과실작물이고 과실작물죄는 없으니까 무죄입니다. 업무상 과실작물이 되면 그건 가능해. 그건 가능하죠. 3번 요거 매우 중요한 판례고 내공이 어지간한 내공 갖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본인 명의 예금 계좌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게 소위 말하는 대포 통장을 만들어 줬다는 얘기예요. 사기 범행이 이게 보이스피싱이지 뭐야.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본범의 사기 행위 결과 그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거. 자, 사기죄 돈을 사기쳤으니 재물이고 본범이 재물죄니까 돈을 인출한 것도 작물죄가 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자, 이 A가 갑한테 소위 대포 통장을 만들어 넘기고 대포 통장 만들어 넘기면 얼마 정도 받나? 10만 원?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200~300만 원. 요즘 대포 통장 만들기 굉장히 힘들어. 요즘 200~300 받습니다. 잘 만나면 500도 받을 수 있어. 단 뭐를 각오해야 돼? 무슨 처벌? 그럼 구체적으로 전문용어로 나와줘야지. 이 자식이 보이스피싱으로 사람들한테 사기를 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대포 통장을 빌려줘가지고 넘겨줘가지고 이 자식이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도움을 줬다면 사기방조야. 사기방조. 그래가지고 인생 종친 애들이 있어. 몇몇. 자기는 그냥 이거 통장 하면 200만 원 300만 원 준다길래 가뜩이나 부모님 힘든데 이런 거라도 만들어가지고 학비에 보태려고 이거 했다가 사기방조로 처벌받고, 사기방조로 처벌받는 순간 이제 뭐는 끝난 거야? 경찰 끝난 거야. 경찰 끝난 겁니다. 더군다나 전과자가 됐으니 이제 일단 통장 빌려준 건 이건 사기방조고, 요놈이 보이스피싱으로 B를 기망해서 바로 요 대포 통장 A명의 통장에다 돈을 입금케 합니다. 요 자식은 무슨 죄? 이건 사기죄. A가 저지른 범죄가 갑이 저지르는 사기죄를 도와줬으니 사기방조가 된 거고, 이때 이 A의 예금 통장으로 이제 B가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요거 1,700만 원을 입금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통장 아무리 갑이 갖고 있어도 A가 하나 한 방이면 통장 신분증 들고 은행 가서 분실 신고하면 이 통장 나가리 되고 그 통장 새로 신규 발급받아가지고 다 인출할 수 있어요.
A가 어떤 방법으로 인출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1,700만 원 입금된 자기 예금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A가 갖고 있다가 입금되면 갑한테 주기로 했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은행 가서 1,000만 원을 인출했어요. 자, 이 1,000만 원 작물이다 아니다? 딱 봐도 작물일 것 같은데 사기죄. 이것도 최고 내공 문제 이제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갑이 B한테 저지른 범죄는 사기죄인데 재물 사기죄이다, 이익 사기죄이다. B가 돈 1,000만 원을 들고 가서 은행에다 내놓고 입금을 해달라고 했으니 돈 1,000만 원을 사기친 재물 사기죄에 해당돼. 재물 사기죄. 판례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재물에 대한 사기죄를 범한 거고, 그럼 본범이 재물죄면 이것도 뭐 작물 본범이 사기쳐서 얻어진 물건인 걸 알고 인출해서 얘도 작물죄 성립을 인정해야 되는데 작물죄 성립을 인정 안 했거든요. 이거 시험에 나온 거야. 순경 시험에. 왜 안 됐냐면 만일 갑이 B를 사기쳐가지고 갑이 이 A의 통장에서 1,7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A한테 고맙다, 네 덕에 이거 일을 잘 치렀다고 하면서 갑이 주는 돈 200만 원을 A가 받아 챙겼다면 요 200만 원 요거 작물죄 돼요, 안 돼요? 이건 돼. 이건 작물죄 되는 거야. 이건 작물죄 되는데 A는 본범한테 이 1,700만 원 중에 일부를 건네받은 게 아니라 자기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한 건데 이거는 A가 A 자기 명의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순간 그 통장은 누구 명의니까? A 명의니까 A는 자기 예금 통장에서 1,7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해요. 왜? 자기 명의 통장이니까. 그래서 이때 A가 돈을 뽑은 것은 자기 예금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을 당연히 인출 권한을 가지고 인출한 거기 때문에 이건 작물취득죄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만일 조금 아까식으로 갑이 뽑아가지고 주는 걸 받았다면 이건 작물죄야. 근데 자기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걸 뽑는 건 이건 작물취득죄 안 됐어요. 그래서 뒷부분 설명을 볼까?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로 은행 예금 계좌를 개설해서 갑에게 이를 양도함으로써 갑이 을을 속여 을로 하여금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기 범행을 방주한 피고인이 그 사기 범행 여기다 줄 긋고 이것도 메모해 두세요. 이 인간이 저지른 범죄는 틀림없이 재물 사기죄는 맞다. 그러나 이 인출한 돈은 피고인이 위 계좌로 송금된 돈 중 일부를 인출한 경우 갑이 편취한 작물을 취득했다 볼 수 없다. 그 이하 아예 설명을 안 해놓고 있네. 그 끝에다가 지금 내가 설명한 걸 써놓으세요. 자기 예금 통장에 뭐가 있으니까 예금이 있으니까 이거 자기 예금 통장에 인출 권한이 있으므로 이 권한을 행사해서 인출한 건 작물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자기 예금 통장이므로 인출 권한이 있어서 이렇게 양도란 혹시 이제 A가 갑으로부터 200만 원을 넘겨받은 다음 자기 예금 통장에서 뽑은 게 아니라 갑으로부터 고맙다는 수고비로 2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걸 자기 여친 지인한테 양도를 했다면 자 갑은 200만 원을 건네받았을 때 무슨 죄? 작물취득죄고 이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여친한테 작물을 양도했다면 이거 작물 양도죄 또 성립한다 안 한다. 작물취득죄와 작물양도죄 1. 실경 2. 상경 작물취득죄 1죄 작물양도죄 1죄 뭐겠어? 실경 작물취득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예요. 따라서 작물양도죄라는 범죄는
작물취득제가 안 될 때 성립되는 거야. 즉 취득할 당시에는 작물인 걸 모르고 취득한 다음 나중에 모르고 양도하면 이것도 작물제 안 돼. 둘 다 과실작물제이기 때문에 이거 알고 양도하면 뭐 요때 성립되는 게 작물양도예요. 작물양도제. 그런데 이와 비슷한 범죄가 저 뒤에 위조통화 취득제 있어. 위조통화라는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다음 나중에서야 그걸 위조통화라는 걸 알고 양도하면 무슨 죄일까? 이거는 작물. 이건 위조통화. 이건 무슨 죄야? 아직 안 배웠어.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을 배운 학생은 알아야지. 그 부분 배우나. 모르고 취득한 다음 알고 양도한 경우. 부정사용 뭐 비슷한 건데 위조통화 지정행사죄, 위조통화 지정행사죄, 취득 후 지정행사죄. 취득할 때는 몰랐는데 지정, 나중에 그 위조통화라는 사실을 알고 행사하면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가 됩니다. 하나 더 할까? 그럼 원칙대로 알고 취득하고 알고 양도하면 작물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건 취득제만 되지. 양도는 안 되고. 위조통화는 위조통화 취득제와 지정행사제는 이건 모르고 취득한 다음 행사야. 지정행사고 처음부터 알고 취득하고 알고 사용했다면 이거 취득제와 행사제의 무슨 경합? 실체적 경합. 실경. 그래서 비슷한데 작물과 위조통화가 이런 점에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 따라서 양도란 작물인 점을 알지 못하고 취득한 다음 정을 알면서 제3자에게 수여하는 겁니다. 물론 그 양도가 유상이냐 무상이냐는 묻지 않아요. 싼 값에 돈을 받고 팔았건 유상, 자기 여자친구한테 선물로 줬건 무상, 이건 묻지 않습니다. 또 제3자가 작물임을 알았느냐 여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혹시 그 제3자가 알았다면 그 인간도 작물취득죄가 되겠지. 이 인간은 양도죄고. 또 본죄는 현실적인 점유 이전이 있어야만 기수고. 다음 페이지에 운반은 작물을 장소적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따라서 절취한 차량을 끌고 가는 건 운반이지만 편승한 건 운반이라 할 수 없지. 자기가 그냥 타고 간 거지 자기가 끌고 간 게 아니니까. 한편 니은 작물을 취득한 자가 운반하거나 운반한 자가 취득하면 이때는 뭐 작물 취득죄만 성립되고 운반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거나 뭐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되는 겁니다. 바로 밑에 판례는 이미 저 앞에서 죄수론 총론 볼 때 죄수론에서 한번 본 겁니다. 자, A가 갑집에 가서 자동차를 하나 훔쳐 공범 B씨가 있는 곳에 와서 훔쳐는 왔는데 내가 자동차 운전이 능숙하지 않으니까 차 운전을 잘하는 네가 차를 운전해서 우리 을집에 한번 을집을 강도하러 가자 하고 요 B가 운전해서 가던 중 불신 검문에 걸려가지고 요거 검거가 됩니다. 자, A, B, C의 죄책을 다 불러. A 무슨 죄야? A 절도죄. 작물 운반죄 된다 안 된다? 필살기 아직 지어졌네. 정범한테는 작물죄라는 범죄는 성립될 수 없어요. 절도죄만 성립되고 작물죄는 안 돼. B는
작물 운반, 작물 운반. 그리고 울집에 강도하러 가던 중 검거된 거. 요거 강도 예비. 강도 예비 임무. 작물 운반과 강도 예비 임무는 무슨 경합이 되겠나? 강도하러 가는 게 작물을 끌고 갔으니까 이거 상경이 될 것이고, C는 얘는 작물은 그냥 운반 안 되고 이거 강도 예비 임무. 얘도 같이 타고 강도하러 같이 갔으니까 얘도 뭐 강도 예비 임무는 됩니다. 무슨 경합? 요건 실경이야. 훔쳐오는 행위와 강도하는 행위가 별개니까 이건 실체적 경합법. 따라서 두 번째 줄 중간,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본범 등으로부터 그들이 위 차량을 이용해서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한 경우 피고인은 강도 예비와 아울러 작물 운반죄 무슨 경합? 상상적 경합. 지금 이 판례는 얘만 나온 거야. 얘만. 작물 운반죄와 강도 예비 임무의 상상적 경합. 얘는 절도죄와 강도 예비 임무의 실경. 얘는 강도 예비 임무. 얘는 작물죄 안 돼요. 얘는 자기는 태워져서 간 거지 자기가 끌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한편 4. 보관. 보관이란 위탁을 받아 작물을 자기 지배하에 둔다든가 두는 것으로서 보관할 때 작물인 점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 작물을 취득한 뒤에 보관을 했다면 이건 역시 뭐 작물 취득죄의 불가벌적 사후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한편 니은 작물인 걸 모르고 취득한 자가 나중에 작물인 걸 알면서 보관할 때는 역시 앞에서 본 것처럼 취득죄는 안 되고 보관죄만 성립되죠. 그런데 두 번째 줄 중에 단 이 경우에도 그 보관자한테 뭐 점유할 권한이 있을 때는 뭐 그때는 작물 보관죄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자, A가 B 집에서 수천만 원짜리 반지를 훔쳐서 갑을 속입니다.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이 급한 돈이 필요한데 이 블루 다이아 3천만 원짜리 1,0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래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A로부터 반지를 이제 넘겨받아서 담보로 보관하고 있죠. 이게 이제 나중에 설명할 소위 질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질권. 그런데 담보로 보관하던 중 나중에 알게 됐어요. 만일 담보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보관하게 됐다면 작물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 B한테 돌려주면 돼. 이거 당신 것 같다고. 근데 갑은 지금 난감한 상황이에요. 뭐 반지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려줬거든. 이 반지 돌려주면 갑은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손해를 보는데 바로 이때 질권 같은 그 반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한테는 뭐 알고 보관하더라도 작물 보관죄 안 됩니다. 이건 작물 보관죄 안 돼요. 중요한 거야. 시험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자, 정리하면 작물인 걸 모르고 취득했다가 알면서 보관하면 보통 작물 보관죄인데 단 보관하더라도 뭐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작물 보관죄도 안 된다. 알선이란 작물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을 매개하거나 주선하는 거죠. 기수시기는 뭐 알선 행위설이 통설 판례입니다. 그래서 아래 판례가 나온 거. 이것도 시험에 한 2번 나온 거야. 뚜껑 글씨만 보면 작물인 귀금속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귀금속이 작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돼서 전달은 실패했죠. 자, 작물알선죄 기수이다 미수이다? 기수예요. 전달해야 기수가 아니라 뭐만 알선만 하면 기수이기 때문에
알선을 한 뒤 계약이 뭐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도 작물알선죄 기수야. 마치 뇌물죄도 마찬가지야. 공무원 갑이 민원인 A한테 이런 허가는 최하 500원 주셔야 됩니다. A가 미친놈 아니야? 이거 공무원이 돈을 이렇게 밝혀. 당신이 뭐 최순실이야? 멍멍이 소리를 하고 있어. 못 줘! 갑, 수뢰죄 기수예요? 미수예요? 기수야. 뇌물 요구죄의 기수라고. 그래서 조금 아까 배임 수재죄에서는 뭐 받아야 성립되지만 뇌물죄는 요구만 해도 성립돼. 요구만 해도. 똑같이 뭐 작물알선죄도 알선만 했으면 그 뒤 알선 후에 계약이 됐냐 안 됐냐, 넘겨줬냐 안 넘겨줬냐 묻지 않는다고요.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거야. 왜? 대부분 초짜들은 이거 미수 찍거든. 미수. 다음 페이지에 주관적 구속요건 작물인 걸 알고 했어야 돼요. 몰랐다면 과실작물죄고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면 죄는 성립될 수 없어요. 다만 이때 작물이라는 인식은 세 번째 줄, 확정적 인식은 당근이고 미필적 인식도 이거 고의로 칩니다. 항상 그래. 미필적 고의도 당연히 고의인 거예요. 따라서 8월의 판례도 작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작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만 가져도 미필적 고의 인정된다고요. 타지와의 관계, 작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을 했다면 이거 작물 보관죄만 되고 횡령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겁니다. 저 뒤에서 업무상 과실작물죄에서 나오는 판례인데 안 보여. A가 B집에서 고려청자 원앙형 원앙형 향로를 훔칩니다. 그리고는 고물상 업자 갑한테 시가 2억 정도 하는 2억 5천 정도 하는 고려청자 원앙형 향로를 훔친 다음 갑한테 이걸 매각을 부탁해요. 근데 고물상 또는 뭐 고미술상이면 대충 이게 작물인 걸 쉽게 알 수 있다고. 근데 작물인 걸 모르고 보관하다가 갑의 채권자 을이 와가지고 계속 뭐 난리를 치니까 A가 갑한테 맡긴 이 원앙형 향로를 뭘로 을한테 담보로 제공해버려요. A야 뭐 당연히 청자를 훔쳤으니 절도고 갑 무슨 죄겠냐고. 보관하다가 처분했으니 이게 뭐고? 횡령이고. 그 다음 뭐? 담보로 제공한 건 횡령이고 그 전에 작물일 수도 있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멍청하게 보관했으니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업무상 과실작물 보관죄 됩니다. 얘들은 돼. 업무상 과실작물 보관 되고 횡령죄도 딱 될 것 같아. 그러나 업무상 과실작물 보관죄가 성립되는 한 횡령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예요. 매우 중요해. 이게 유명한 고려청자 원앙형 향로 사건입니다. 따라서 작물을 보관하던 자가 횡령을 했다면 작물 보관죄만 성립하고 횡령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입니다. 그 옆에다 여기 지금 책에 판례가 없으니까 고려청자 원앙형 향로 사건, 고려청자 원앙처럼 생긴 고려청자 원앙형 향로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작물 보관죄만 인정하고 횡령죄 성립은 인정 안 한 겁니다. 사기죄와의 관계, 작물을 알선해서 정을 모르는 매수인으로부터 대금까지 수수했다면 이건 작물알선죄와 사기죄 경합범. 또 작물인 자기압수표를 취득한 후 현금 대신 교부한 경우에는
작물취득제만 성립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현금은 선의취득이 거의 99.9% 인정돼. 따라서 훔친 수표를 교부했건 훔친 돈을 교부했건 교부받은 사람은 무조건 선의취득 인정돼. 그러니까 그 교부받은 사람한테 설사 작물인정을 숨겼다 하더라도 사기죄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작물인 걸 은닉했다면 사기죄도 성립될 수 있어. 그러나 단순히 그냥 현금 대신 훔친 자기 압수표를 대신 거스름돈 등으로 교부한 것, 그것만 가지고는 사기죄는 안 됩니다. 작물죄만 성립되고, 증거인멸죄와의 관계에 타인의 죄증을 인멸하기 위해서 작물을 은닉했다면 증거인멸죄와 작물보관죄 상경이고, 작물인 걸 알고 뇌물로 수수했다면 수뢰죄와 작물취득죄 상경, 작물을 절취, 강취, 편취, 갈취한 경우 아까 추구건설에 의하면 작물죄와 절도죄 상경이 돼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추구건설을 취하면서도 뭐 절강도만 인정하고 작물취득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결합설 쪽에 가깝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자, 그다음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는 우리 저 앞에서 봤죠? 이때 작물범과 친족상도례는 친족상도례 기본은 아니까, 자, A가 B 집에 가서 반지를 훔치고 작물범 갑이 A로부터 작물을 취득합니다. 친족상도례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적용되는 거예요? 자, 보통은 이걸 본범의 피해자, 이거 작물범. 이때 본범과 피해자 사이에는 반지를 훔쳤기 때문에 여기 뭐 전기가 흘러 절도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거고, A, B가 1항의 친족이면 뭐 형면죄, 2항의 친족이면 친고죄, 상대적 친고죄가 되죠. 그럼 작물죄의 친족상도례는 누구야? 얘하고 얘예요. 얘하고 얘예요. 작물죄의 친족상도례가 시험에 나오면 지금 내가 그린 이 도표를 꼭 그려서 확인 사살해. 암기하다 나도 실수로 틀려. 암기하다가 수험생이 이걸 암기로 해결하려고 하면 머릿속이 돌아버리지. 그러니까 꼭, 물론 이제 시험장에서는 여기에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바뀌니까 이걸 본범, 피해자, 작물범 이렇게 지도를 그린 다음, 도표를 그린 다음, 뭐 본범과 피해자는 이건 절도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거고, 작물범과 친족상도례는 요 작물범과 누구겠어? 좋아, 힌트. 작물죄의 본질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피해자의 추구권.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작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친족상도례 1항에 해당되면 뭐 형이 면제되고 2항에 해당되면 친고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시험엔 이게 더 많이 나왔어. 그럼 작물범과 본범 사이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안 되냐? 안 돼. 안 돼. 누가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친족상도례는 적용이 안 되는데, 적용이 안 되고 끝나면 시험에 안 나오지. 그런데 이 작물범과 본범이 친족상도례 1항에 해당되는 친족인 경우, 남편이 훔쳐온 반지를 부인이 찾다든가 아버지가 훔쳐온 핸드폰을 딸이 썼다든가 이런 친족상도례 1항에 해당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자기 부모가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유형처리가 그래서 그 연쇄살인마로 바뀐 게, 유형철은 사실은 그 연쇄살인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뭐였다고? 단순 절도 전과 3범인가 5범 정도 있는 애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도가 왜 저지른 거야?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런 짓 하다 깜빵 간 거거든. 깜빵 가다 왔더니 이 못된 년이, 심지어는 아들을 놔두고 이 못된 년이 그냥
도망가 버린 거야. 여기서 완전히 이 유영철이가 뚜껑이 열린 거야. 나는 진연 먹여 살리려고 깜빵까지 들락거리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하는데 인연이 더군다나 애가 없으면 모르는데 아들을 놓고 도망. 여기서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때부터 뭐 자기 부인과 비슷한 체격의 여자면 가차없이 죽였어. 잔인하게. 약간 키가 작고 통통한 스타일. 무자비하게 죽이고 뇌도 파먹고 간까지 뭐 먹고 했다는 거야. 사실은 누구나 유영철이를 비난할 수는 있지만 뭐 유영철 처와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비난하면 안 되지. 비판은 할 수 있지. 그러지 마시라고. 나 그렇게까지 해서 나 도와주는 거 싫다. 뭐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자기 아버지를 비난할 수는 없는 거야. 지 자식하고 처 먹여 살리려고 그러다 그런 건데. 살인은 처자식하고 이제 상관없이 저질렀으니까 그건 뭐 비난받아 마땅한 거고 누구한테나. 절도 말이지, 절도. 자, 인간적으로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꼭 필요한 노트북이 한 대 필요한데, 가가지고 어디 가서 훔쳐다 아들한테 주는데, 아들놈이 뭐 당신 일로 와봐. 어딜 훔쳐. 그리고 경찰서로 절도죄로 끌어다가 경찰서에 갖다 패대기 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아버지가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훔쳐다 준 건데 이때 인간이란 뭐 그거 거절하기 힘들지. 얼마 전에 페북에 장애인 엄마가 김밥을 싸는데 다시 아들은 이제 군대 간 아들 첫 면회를 장애인 엄마가 약간 이제 모자른 엄마지. 김밥이라고 싸가지고 왔는데 아들이 먹는데 김밥이 다 상했다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다 먹었다는 거야. 자기 엄마가 장애인이라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싸운 건데 그걸 어떻게 안 먹어? 먹는 척이라도 해야지. 아버지가 훔쳐다가 아들 주는 걸 차마 거부할 수 없어서 못 이기는 척 썼다면, 자, 전문 용어로 갑한테는 뭐 기대 가능성이 감소되지. 어떻게 그걸 거절하겠느냐.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 감소되거나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 기대 가능성이 뭐 사라지지는 않지만, 기대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면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인데 책임까지는 인정되지만 뭐 기대가 거의 기대 가능성이 힘들다는 걸 참작해서 뭐 필요적 감면. 조금 기대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면 감, 아주 많이 떨어지면 뭐 면. 그래서 필요적 감면. 요걸 또 뭐 임의적 감면으로 시험 많이 나오고 또 2항도 시험에 잘 나와. 2항 친족 2항에 해당되면 이거 뭐 임의적 감면한다. 고소가 있어야 소추할 수 있다. 다 소용없어. 아무 의미 없어. 2항은. 그냥 이거 함정이 많이 나. 친고죄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작물죄 친족 상도례는 범범과 피해자는 그냥 범범의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고 작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데 작물범과 범범 사이에는 친족 상도례라는 건 없다. 단 친족관계 1항에 해당될 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거나 뭐 많이 떨어지니까 반드시 감면해야 된다. 이거 임의적 감면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임의적 감면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 다음 혹시 신분관계 없는 놈이 갑의 아버지 이 B의 반지를 A가 훔쳐서 아들놈한테 파는데 아들과 친구놈이 같이 사들였다면 얘는 얘는 친족상돌의 1항에 해당되는 게 형면지. 얘는 뭐 처벌. 얘는 처벌. 이건 이미 저 앞에서 봤잖아. 친족관계 있는 놈은 친족상돌에 없는 놈은 뭐 각자 처벌은 각자. 그래서 책임 처벌은 항상 항상 각자. 책임과 처벌은 항상 각자. 상습작물죄는 상습성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거고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작물죄는 이건 유일한 재산범죄인데다가 두 번째 줄 뒷부분 과실범을 처벌하는 재산범죄 중에서 과실범을 처벌하는 유일한 범죄고 또
일반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 중과실만을 처벌 대상으로 본다. 그 업무상 과실 줄긋고 이거 뭐 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이 아니라 진정신분범이라는 거. 복습 또 해볼까? 업무가 들어가면서 진정신분범인 범죄는 딱 2개 있어요. 여기 업무상 과실작물죄, 또 하나가 뭐지? 업무상 배임? 업무자가 들어가지만 부진정신분범이 아니라 아예 그냥 진정신분범인 범죄.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와서 다음 중 부진정신분범이 아닌 걸 골라라.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업무상 과실. 이거 업무상 과실이고, 또 하나 아니라니까. 업무상 횡령의 업무는 업무상 횡령은 횡령죄 진정신분범이고, 업무상 횡령은 횡령보다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라고. 그런데 업무상 과실작물죄는 아예 과실작물죄라는 범죄는 아예 없어. 업무상 과실작물죄가 진정신분범이라고. 과실작물죄라는 게 없어. 만일 과실작물죄가 있다면 업무상 과실도 이게 부진정신분이 되지. 과실작물죄라는 범죄가 없다고. 이 자체가 진정신분범이라고. 그런 범죄가 요거하고 하나 더 있다고. 하나 더. 그러니까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지. 업무자가 들어간 4개 중에서 아닌 걸 고르라고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 하나가 뭐야? 우리 배운 것 중에 있어. 큰일들이요. 업무상 비밀누설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비밀누설죄라는 범죄 없어요.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기본적 구성 요건이고, 이게 진정신분범이라고. 딱 2개야. 이런 것들은 외워줘야 돼. 이런 것들은 기본 나가리야. 흔한 말로 언제 시험에 떠도 나올 게 나왔구나, 이 정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게 나왔다. 노노, 나올 게 나온 거야. 한편 그럼 이제 우리 아까 고려청자 원앙형 향로 사건 같은 소위 고미술상이나 또는 이제 금은방 같은 데서는 쉽게 작물에 접촉하게 되거든. 그래서 특히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시키고, 꼭 귀금속을 매입할 때는 뭐 신분증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확인토록 하고 있어. 왜? 작물이 이런 데로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고미술상이나 금은방에서 그 물건을 팔러 온 사람의 뭐를 신원 확인 절차를 면밀히 거쳐서, 신원 확인 거치고, 이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야. 신원 확인 거치고, 그리고 뭐 아까 작물가는 시가의 3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5천만 원짜리 반지가 매입가는 5천만 원. 매입한 뒤에 조금 쓰면 뭐 중고가는 3천, 작물가는 1,000. 그런데 뭐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고 가격도 뭐 정상적인 가격 3천만 원으로 매수해야 돼.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는데 뭐하러 1,000만 원에 매수를 해? 뭐하러 1,000만 원에 그걸 팔겠어? 안 그래? 미치지 않는 다음에. 그래서 가격도 참작합니다. 매수한 가격을 참작해서 작물 가격이 분명하다면 이거 업무상 과실작물죄 성립될 수 있어. 그런데 가격도 정상적인 가격을 줬고, 작물인 걸 알면 요 빠꾸미들이 작물인 걸 알고도 정상적 가격을 주고 2천만 원이나 더 주고 사겠습니까? 미치지 않은 다음에. 그래서 가격도 정상적인 가격이고 신원 확인 절차를 확실히 거쳤다면 뭐 이건 업무상 과실작물죄 불성립. 허술이했다면 성립. 그래서 맨 위에 거는 뭐 나오네. 첫 번째 줄 끝부분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다 해도 나오지. 두 번째 줄에 작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 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작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해서 작물 인정을 모르고 매수해서 취득했다면 이건 뭐
아무리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다 할지라도 업무상 과실 작물죄 성립됩니다. 이 사례가 뭐였느냐면 이놈이 1월 10일 날 와가지고 커플링 짝으로 팔고 갔어. 커플링을 1월 10일 날 커플링 그러니까 커플링 둘을 팔고 가요. 그리고 나서 1월 16일쯤에 또 커플링을 팔러 온 거야. 첫 번째는 조금 이해가 돼. 신원 확인 거치고 뭐 커플링 팔았으니까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이제 매입을 했는데 두 번째 이놈이 또 온 거야. 자, 그러면 아니 불과 일주일 사이에 여자 새겨서 커플링 나눠 갖고 또 커플링을 또 팔러 온다는 게 이게 말이 돼? 뭔가 좀 수상하잖아. 요때는 바로 뭐 딱 봐도 수상한데 신원 확인 거치고 그냥 매입했다면 이건 업무상 과실이야. 그래서 좀 더 신원 확인 외에 딱 봐도 의심스러운데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매입했다면 이거 업무상 과실 작물 취득죄 성립되는 겁니다.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번. 그래서 판례가 사실은 2번이 앞에 나와야 돼. 원칙적으로. 그리고 예외적으로 1번이 나와야 되는데 이 순서가 자, 전당포 영업자가 전당물을 입질받음에 있어 소유관계를 묻고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 대장의 주소,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연령까지 꼼꼼히 기재했다면 나오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 주의 의무는 다한 것이고 업무상 과실작물죄는 안 되지만 1번 같은 경우에는 됩니다. 역시 3번도 영업용 택시 운전사에게 승객의 소지품 내용, 내력 등에 관해서 이를 물어보고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으므로 당연히 하지. 택시기사가 무슨 손님이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봐. 짜증나게. 따라서 승객의 물건의 출처와 작물 여부를 따지고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가를 알아보는 등 주의를 하지 않고 승객 물건을 운반했다 해도 고물상이나 금은방, 전당포는 이런 물건을 수시로 취급하지만 택시기사한테 그것까지 확인해야 할 운반 과실 의무 없습니다. 업무상 과실 인정 안 됐어요. 자, 제3범죄의 마지막 손괴죄는 우리 점심 먹고 마무리하고 사회적 법익으로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여기는 맨 뒤에 있지. 권리행사 방해죄가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점심 먹고 권리행사 방해죄 보고 사회적 법익으로 넘어갑시다.